최근입니다. 막판 전차군단이 재차 힘을 내면서 1820선 회복하려나 했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아직 완전히 종가가 형성된 건 아닌데요. 강보합권 정도 종가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막판 선물 쪽 매수 전환, 기관도 현물 쪽 매수 전환이 있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쪽 6거래일 연속 팔자의 그 폭도 상당히 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미국의 어닝 모멘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큰 폭 올랐던 뉴욕 증시와는 사뭇 다른 안타깝지만 디커플링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면 종가 나올 것 같은데 시황센터 가서 정확한 종가까지 듣고 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는 1810선에서 등락하는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좀 강보합권으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는 적극적인 매수 조치 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힘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8% 상승한 181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은 6거래일째 대량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매도세가 좀 주춤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100억 원 정도 순매도 기록이 나왔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습니다. 오늘 개인을 통해서 72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은 500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보합권에서 좀 맴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갭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장중 반락하는 등 오늘장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16% 하락한 4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는 230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은 128억 원 정도 순매도했고요. 여기에 개인이 대응해서 한 416억 원 정도 순매수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JP모건 실적 호조와 이탈리아 국채 발행 호조 등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결제 수요와 또 내고 물량이 맞물리면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30전 하락한 1,147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200억 정도 팔았는데요. 그래도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1.14% 상승 마감했는데요. 115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1.33%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27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93,300원에 종가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2분기 실적 우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거래일째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1,30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오늘 2.47% 하락하면서 23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은 1%대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68% 밀려나면서 21,8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84% 하락했습니다. 29,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다음과 서울반도체도 각각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도 2.65% 밀려나면서 12,8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CJENM도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25,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M도 1.28%, 그리고 SFA도 오늘장 2%대로 하락하면서 59,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1시간 전부터 코스피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업종별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장은 화학과 운송장비가 선전을 했고요. IT 업종에서는 삼성전자 활약이 컸는데요. 먼저 화학주 살펴보시면
화학주가 중국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제품 가격 반등 기대로 업황이 점차 호전될 것이란 전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호남석유는 1.67%, LG화학은 1.68% 상승했고요. KP케미칼과 이수화학 그리고 제일모직도 각각 1%대로 상승했습니다. SK케미칼은 오늘장 4% 급등하면서 56,8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진 대형 은행주들은 오늘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은행주 살펴보시면요. 우리 은행주 살펴보기 전에 IT 부품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 부품 관련주가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는데요. 오늘 아모텍은 4%대로 상승하면서 6,410원에 그리고 RF텍도 4.68% 상승했습니다. 태양기전은 10% 가까운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13,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노치도 3.1% 오르면서 11,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진 대형 은행주들은 오늘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은행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0.56% 하락했네요. 35,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1.17%, 우리금융도 0.8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BS금융지주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12,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음식료주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리온은 벌써 4흘째 하락했는데요. 오리온부터 종가 살펴보시면 오늘 3.77% 밀려나면서 86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한제당도 2%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CJ제일제당도 2.6% 하락했는데요. 좀 음식료주의 대부분의 차익 매물이 CJ제일제당에서 출회가 됐죠. 외국인이 80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오늘 주당 7,500원씩 하락했습니다. 28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자전거주가 올해 2분기 자전거 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 호평에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5% 넘게 상승하면서 7,310원에 종가 기록했는데요. 막판에 참 좋은 레저가 좀 빠졌습니다. 0.35% 약 보합권에서 5,6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음식료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빙그레가 올해 무더위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빙고래는 주당 3,900원씩 상승하면서 8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가 임원들의 주가 처분 소식에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NC소프트 살펴보실까요? 오늘 주당 15,000원씩 하락했네요. 20만 9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정말 관망세가 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요, 3조 2천억도 안 되는데, 글쎄 제가 집계를 다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올 들어 최저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그 같은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부터 알아보는 시장공감대 OX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이미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박스권 증시 7월 안에는 탈출 가능할까요? 두 번째, 외국인 오늘 6일 연속 팔고 있는데 현물을요, 다시 부격 매도 시작하는 것인지. 세 번째, 미국의 실적 시즌 주목할 업종이 있다면 IT와 금융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이제 좀 담아볼까? 네, 오늘 마감 종가는 1,817포인트이거든요. 박스권이죠, 누가 봐도. 자, 박스권 증시 7월 안에는 탈출 가능할까요? 자, 7월 안에는 박스권 탈피 가능하다? 자, 두 분 의견 보여주십시오. 7월 안에 박스권 탈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최영준 과장님의 의견이 제가 기억나는 게 Q3가 없다면은 박스권 탈출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실 것도 같고, 저는 무엇보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하실로 탈출하면 안 되잖아요. 위쪽 탈출도 그렇지만 지하실 탈출 가능성도 역시 낮나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정도까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차트 일단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흐름 보시면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연기금이 매수를 안 했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시점
하고 오늘 현재 흐름 보게 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연기금의 매수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1800선 근처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갈 경우에 이게 처음에 하락하고 나서 확인차 계속 재차 하락할 경우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던 부분들. 맞아요.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 또한 저번에 이제 목요일 날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보험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오히려 매도세를 어느 정도 가져갔던 부분도 있었고. 옵션 만기는 예. 날. 예. 그때 이제 선물 가격을 보면 이제 백오데이션이었는데 동시효과 때 콘덴고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서 베이시스를 다시 전환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격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금요일 날 사실 이제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할 만한 상황인데 뭐 외국인들이 매도세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다 빠져나가기보다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IT 일부 업종을 위주로 한 소수 업종이 이제 매도세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매도 금액으로 치면은 외국인들이 올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흐름에서는 한 11조 정도를 샀지만 그때 4월 이후부터는 한 5조 5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네. 그중에 삼성전자가 3조 1천억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차지한 비중이 많아서 아직은 외국인이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1800선에서는 외국인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를 어느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사실상 뭐 악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은 다 작용이 됐던 상황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기대가 없다는 점이 올해도 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진 상황들,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실적 하향 조정치를 많이 낮게 해놨습니다. 낮게 해놨기 때문에 그 낮게 해놓은 그 수치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IT 자동차 업종들을 기관으로 오히려 많이 담았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연기금들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풋과 기관의 콜이 어느 정도 쌓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돼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GDP 발표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던 부분들. 10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정권 교체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내수 부양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1800선에선 지지, 뭐 장중으로는 다시 뭐 1700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180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거는 같은데 다시 1900으로 갈지 여부는 이번 주 뭐 실적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위쪽으로 뭐 크게 1900 넘어서는 거 7월달 안에는 조금 어렵지 7월 달에, 않겠느냐. 예. 자, 우리 김선일 대표님도 역시나 같은 의견이신데 김선일 대표님도 역시 Q3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일단은 강력한 모멘텀은 진짜 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장 그나마 좀 지표들 자체 그리고 또 18일, 19일 날 그다음에 연준 상원 하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제 이슈 자체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지표들 자체가 일단은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하는 지표를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서도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은 없다는 거, 지표가 아직 크게 좋은 호전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연기금의 좀 매수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연기금이 좀 1,600억 이상 좀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600억 이상 좀 들어와 주면서 일단은 저가 방어선을 일단은 연기금이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같이 이제 네. 동반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6일 연속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장 후반부에는 약간 외국인이 약간 돌아서면서 1,000억 원 이상에서 약간 좀 줄여서 900억 정도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확실한 매수세로 전환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화요일과 수요일날 있을 이제 연준 의회 소식이 끝난 이후에나 그 다음에 다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다시 매수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또 싶고, 아니면 또 하나 좀 뭘 보고 들어올 것 같냐면 바로 이제 유로존 쪽에 아직 이슈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버렸는데 네. 유로존 쪽에서 다시 한번 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나라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크게 다시 한번 그리스랑 이탈리아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또 덴마크가 또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네덜란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아직 문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터질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달 같은 매매 패턴 자체는 일단은 박스권 장세, 특히 이제 1780에서 1850권 아니면 최대치로 잡자면 1880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실 때 한 110만 원 선이 깨질 때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한번 깨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맞아요. 이런처럼 일단 지수 자체가 1780에서 1800 정도의 포인트 자체는 강력하게 매수 시그널, 올해 들어서 벌써 네 번째 1800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 아니죠. 작년 8월 이후에 그
단기 금융 상태 이후에 1,800포인트에 대한 그 테스트 자체를 벌써 네 번째, 지난주까지 해서 네 번째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1,800선이 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오늘 가격으로 보이면 일단 코스피 자체가 1,817선에서 끝났는데 아직까지 좀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1,850에서 1,880선에서는 일단 무조건적인 매도로 대응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1,800 부분의 박스권이 연출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저가 메리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유럽 문제도 있고 해서 7월 달에 뭐 1,900 이렇게는 좀 어렵겠지만 두 분 다 공통점은 확실히 1,800은 뭐 장중에 깨지든 뭐 하든 아무튼 금방 좀 회복이 될 거다. 깨지면 좀 사라 하는 얘기까지 우리 김 대표님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사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수급에 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다시 팔기 시작하는 건가? 자, 외국인 셀코리아 다시 시작되나? 아니다 하셨고, 아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첫날 굉장히 달랐었는데 점점 맞아집니다. 김찬훈 대표님. 사실 뭐 앞서서 이제 우리 최용준 과장님께서는 외국인들 판다라기보다는 특정 종목,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네, 매도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를 떠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6일 연속 순매도라서 좀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아직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은 아니,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자체가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 의회 회의를 일단 지켜보는 관점에서 그때까지만은 아직 외국인들이 확실한 턴을 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서도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수급 자체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프리실적 시즌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 중심주로 맞춰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가 메리트가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들, 특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서도 아직은 좀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의 위축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은 가장 이제 돈 빼기 쉬운 현금 인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좀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 다시 한번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왔던 적이 일단은 그 1,800 부근에서 1,800 부근에서 한 1,500 부근 사이였던 한 이 정도 6월 중순쯤부터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몰리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1,800 테스트 부분까지 내려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가 메리트 부분,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몰린다면 일단은 1,830선까지는 어느 정도 와줘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안정적인 가격대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1,830선에서 강력하게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서 외국인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도 다시 한번 1,875선 정도인 이선 61선 부분이 121선, 200선 부분이죠. 120선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장세에서 매수 자체를 해주셔서 아무래도 좀 이 정도 장세에서는 매수하시고 매도하신 패턴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특히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는 게 맞지만서도 일단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략은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한 지금 정도 매수는 괜찮고 1,830 부근에서 한번 잘라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830선에서 일단 외국인 25선 이상에서 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실 때는 1,870선, 80선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좀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재미있는 부분은요. 앞서서 외국인들 지금 전체 시장을 다 파는 건 아니다 해주셨던 최영준 과장님.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외국인이 샀어요.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외국인들이 포트 변경을 자주 한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IT 자동차 연초 비중 많이 갖고 있다가 일부 팔아서 낙폭 낙폭과대. 과대주기로 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IT 자동차 흐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외국인의 올해 전체적인 매매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1월부터 한 4월 9일까지 이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 4월 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1.7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4월 10일부터 한 7월 첫 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한 5.5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3.1조 정도가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LG화학이 한 7,800억,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한 200이 한 4,400억, 그리고 LG전자가 한 4,300억, 현대차가 한 3,500억 정도 해서 합하면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네. 한 5개 종목에서 5주 정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 업종이 다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 관련 업종들이 일부 화학주로도 들어갔다가 다시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조선 관련주들도 일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게 하지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다시 매수가 돌아갔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매매 패턴 보면 당장 수익이 크게 안 나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 감안해서 어느 정도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환율 변동폭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매도를 했을 때 환율 변동폭이 한 150원, 200원 변동폭이 컸었는데 4월 달에 이제 올해 4월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기 시작한 시점이 4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환율 변동폭이 한 50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네. 6월 달에는 오히려 그 환율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에 베팅해서 외국 사고 팔고 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유럽적인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4월 달, 5월 달 거쳐서는 이제 외국인 자금들도 미국계 자금이 있고 유럽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매도세 어느 정도 있었고요. 5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6월 달에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일시적인 포트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팔았다기보다는 일부러 자기네들이 뭐 푸시라든지 콜 같은 이런 시점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시점을 잡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 기성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등하는 추이가 이제 1830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이 한 5일선과 20일선의 한 중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선에서 강하게 뚫고 가야 이제 외국인들이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보고 매수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기금이 이렇게 딱 받친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외국인들이 받으면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곧바로 따라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나요?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도 흐름 보게 되면 작년에 7월 달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한 차례 올라왔을 경우에 네. 이때 흐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때 흐름을 보게 되면 예.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에 들어오고 나서 한 차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샀었는데 아. 이때 꺾였다가 빠졌을 때는 정말 시장에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흐름은 그때 흐름이랑은 다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고점이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은 이때는 정말 외국인이 일시적인 부분들 시장에서 뭐 중국 GDP라든지 그런 발표가 났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안 좋게 나와서 그 기간이 길어졌던 거고 지금은 중국 GDP 발표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일 거다. 하지만 예전에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번 주 뭐 17일, 18일 뭐 연준 회의록이라든지 좀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적었던 것도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창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 본격화, 주목할 업종은 IT와 금융 두 섹터이다. 두 분 의견 보여주세요. 자,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김찬훈 대표님, 이제 JP 모건 체이스 파생 네. 손실 낸 그 네, 기업의 맞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걱정스러웠는데 의외로 괜찮고 뭐 오늘 밤 시티그룹도 괜찮을 거고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 정말로 많은 굵직한 특별히 이쪽에 몰려 있던데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 자체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호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장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들로서 분명히 금융주와 IT 관련주들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이제 길게 보실 수는 없다는 점인데 다시 한번 일단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또 똑같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으로서 어느 정도 한 5% 정도의 만약에 상승폭을 보일 때는 그쯤에서는 다시 한번 털고 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번 주 한 목요일이나 한 금요일 정도가 금융주의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너무 일단은 수급 자체에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이제 연기금의 방어력 차원에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은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반등폭이 있다는 점. 그걸 통해서 일단은 IT랑 금융주가 일단 단기적인 중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일단은 금융주 자체는 뭐 KB금융이나 뭐 이제 국내 대기업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IT 관련주들은 무조건 이제 IT 관련주보다는 좀 실적 이제 특히 이제 IT 관련 중에서는 LG 관련주는 좀 비추들이고요. 일단은 삼성 관련주로서 삼성 관련 이제 갤럭시 S3에 대한 이제
부품주들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측면을 보여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갤럭시 부품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로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메리트 부분과 있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인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조금 이제 쏠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네. 다시 한번 현대모비스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4일 연속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조금 많이 좀 빠져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60일선과 120일선 부분을 돌파해 주려는 그 시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장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가격대가 28만 원, 29만 원대랑 또 한 번의 가격대를 말씀드리자면은 또 30만 원대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대응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지금 굉장히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28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 28만 원이 넘어간다면 무조건적인 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또 여러 종목도 말씀을 또 드리면은 IT 관련주 말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좀 타이어 관련주도 좀 눈여겨보시지 않아야 될까 좀 판단이 됩니다. 좀 타이어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요즘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예측치가 좀 나와 있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모든 이평선 자체, 특히 200일선, 60일선, 120일선 아래에 지금 전부 다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을 보고서라도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금융주랑 IT 쪽으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과 더불어 이제 환율 상승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되는 게 타이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장이 또 대응을 받는다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IT와 금융만 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봐도 괜찮겠다 언급을 추가로 해주셨고, 어쨌거나 약간 단기 관점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IT와 금융주는 답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 5호를 드셨는데 네. 사실 근데 미국의 금융주 실적이 좋은 거랑 우리 금융주랑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 미국 금융주, 이제 IT주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지만 미국 금융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국내 이제 관련 이제 금융주들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동안. 네. 그리고 미국 기업 S&P 500 지수 관련 이제 종목들 흐름도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월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미리 실적 조정치 하향 조정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해놓습니다.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해놓기 때문에 IT 관련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국내 금융주 특성상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어느 정도 작용했고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슈로 들어오는 이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IT주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실적 시점과 관련해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5를 든 이유도 두 개 업종을 다 포함해서 들었던 부분이 아니고 금융업종에 한정돼서 조금 말씀드렸. 예.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미 했고 예. 미국 쪽 금융주 어닝 좋은 거에 기대서 갈 수밖에 없다. 금융주는. 예, 지금 금융주는 현 시점상. 현 시점상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빠졌을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동행하는 흐름이 가기 때문에 네. IT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 애플이 약간 안 좋게 나오고 하면 삼성전자가 득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갈 수도 오히려 있지만 반대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간 동행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특별히 미국 어닝 시즌, 미국 쪽 금융주 실적, 우리 금융주 매매하는데 좀 많이 연관지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중국 관련주 이제 정말 지금 며칠입니까? 7월 초중순 담아 봐도 좋을까요? 중국 관련주 이제 사도 된다? 자, 이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된다 하셨는데, 자, 최영준 과장님. 중국의 최근 정책 나오는 것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네.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부터. 그러니까 GDP 지금 성장률 2분기 GDP 성장률이 한 7.6% 정도가 네.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이 최악의 상황은 6% 후반대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상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두 차례 실시했고 그런 네.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지나야 반영을 하냐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완화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시차 효과를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네. 그럼 3개월 정도로 잡게 되면 벌써 6월 달, 7월 달 한 2달 정도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8월 달까지 흐름을 예상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시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면서 SOC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제 흐름보다는 내수 경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정권 교체를 감안하게 되면 보통 10월 달에 정권 교체가 있게 되면 정권 교체 이전에는 크게 흔드는 부분들이 없지만 10월 이후에는 크게 부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크게 부양을 실시할 때 접근하면 늦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근하자. 그래서 10월 달 이전에 중국 관련주는 접고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학 관련주들은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철강주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라. 화학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이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나 그런 부분이 덤핑 처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립적으로 보시고 중국 관련주 아직은 화학 관련주 흐름부터 보시고 철강주는 제일 마지막에 흐름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 순서를 얘기를 해주셨었죠. 예, 철강주는 중국의 4대 철강 회사인 바오산 철강 쪽에서도 오늘 제품 가격을 또 내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김찬훈 대표님도 역시 5월을 중국 관련주 이제 담아도 된다 하셨는데 역시 화학주가 철강주보다 먼저 매수해야 될 그렇습니다. 순서로 두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은 그 중국 관련주 이슈를 제가 들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LG화학이었죠. 그래서 LG화학을 추천드렸는데 지금이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좀 담아야 될,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차원으로 담아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차트만 제가 딱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드리고 LG화학 차트 보고서 말씀을 딱 드리겠는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54만 원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일단은 지금 30만 원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자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점 부근이었던 26만 원 뚫고서 30만 원 부근을 뚫지 못하고 올라가 주다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재돌파할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7월 언제였죠? 7월 6일 날 굉장히 고점 특히 31만 6천 원까지 올라졌던 것을 확인하신다면 일단은 LG화학 같은 종목은 일단 무조건적인 분할 매수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무조건 34만 원 도달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너무 싸게 잡아드린 거고 일단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고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실적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무조건적으로 담아주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기계주랑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꼭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계나 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이왕 기다린 거. 네, 기계랑 화학주는 좀 특히 기계주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긴 한데 거의 떨어질 확률은 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에 축소를 하시고 화학주로 옮기는 것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계와 화학주의 교체 매매까지도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김찬훈 대표님만의 어떤 키를 갖고 계신지 내일장에 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쪽 지표 또 기업의 네, 실적 발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7월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했던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지난번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예측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특히 일단은 17일, 18일에 있을 버냉키 상하원 의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을
똑같이 반영해서 제가 보는 주가는 한 1800에서 한 18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50이 넘어갈 때는 조금은 이제 무조건적인 매도를 통해서 좀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1800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18일 이후나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받쳐준 이후에 1850을 넘어갈 때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어떤 버냉키 연설 관련해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지도 역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최용준 과장님, 오늘 밤에 또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융주 관련들 실적 발표를 해서 18일, 19일 계속 실적 발표들이 맞아요. 이어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애플 실적도 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뭐 중국 경기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경제 지표 관련 흐름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게 미국 이제 6월달 소매 판매 지표와 이제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뭐 지표들의 흐름이 아마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미국도 지금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 이상치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버냉키 의장 회의록 발표 부분도 봐야 되고 2분기 실적 발표 흐름을 봐서 이번 주도 좀 방광기를 짧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가 흐름 말씀드렸을 때 조금 이제 주가가 수렴하면서 박스권 범위가 좁아진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 1860선 해서 한 1830에서 한 60선 그 사이에서 조금 좁은 부분이 박스권 움직이다가 아마 8월달 이후에 좀 방향성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전략도 들어봤는데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반등을 추가적으로 주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엿새 연속 팔면서 반등 폭은 역시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가 말라붙었네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유럽이랑 미국 시장이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 부분이 반등 탄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시장 흐름 자체도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위주로 상승을 하는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적극적으로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 순매도가 일단 장 후반에 다소 좀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고요. 또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매도 매수 규모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영향력은 상대적으로는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살짝 덜 팔고 마감시키는 외국인. 자, 문제는 이제 또 버냉키 연설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버냉키 입을 쳐다보게 되는 이런 구조. 이번 주 계속 연설 끝날 때까지 상원 한 번, 하원 한 번 이어질까요? 예, 일단 버냉키 의장의 어떤 코멘트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버냉키 의장의 코멘트에서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 조치가 실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표명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31일에서 8월 1일까지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 때나 가서야 어느 정도 연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가능성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7일, 18일 버냉키 연설이 변곡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시장은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런지 어떤 쪽을 변수로 꼽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주는 미국 어닝 시즌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집중이 돼 있고요. 물론 다음 주에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미국 어닝 시즌의 피크 기간은 이번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화요일날 발표 예정되어 있는 인텔 그리고 수요일에 IBM 그리고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GE 미국의 IT나 제조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 금융업체의 어떤 실적은
2분기 실적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IT 기업이나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실적에 대한 일종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향후 주가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측면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그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보다는 IT 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시 이루어질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등 탄력의 여부가 방금 말씀드렸던 IT 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IT 제조업 이쪽의 실적이나 또 실적 전망치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지요. 어쨌거나 미국 쪽 금융주 실적보다는 IT나 제조업 쪽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잘 보자. 반등 탄력은 모르겠지만 반등세는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스윙의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최용준 과장님과 김찬현 대표님이 한 종목씩 일주일간 사보자 말씀하셨었는데 누가 더 수익이 높을까요? 자, 한국항공우주 대 LG화학. LG화학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들어봤었는데요. 수익률 대결 결과는요. 자, LG화학의 손실이 더 적었습니다. 참 이 대결답지 않은 대결인데 김찬 대표님 일단 사실 지난주 후반에 특별히 시장에 좀 큰 변동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한 주간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화학주는 아무래도 중국에 또 민감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도 좀 깼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발 이슈를 제가 또 봤던 거고, 그다음에 2분기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고 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굳이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는 손절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무조건적으로 일단 모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기 포트로서 일단 한 비중의 30% 정도는 무조건 넣어두신 다음에 대응을 하신 다음에는 시장에서 큰 이제 무리한 크게 이슈, 만약에 너무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홀딩하시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 AS도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물량 부담이 좀 있나 봐요. 선반영 됐다고 하셨는데도.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제가 봤던 부분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움직임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주가가 많이 빠지는 과정에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3일부터 매각이 시작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매각 관련 이슈들이 계속 기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렸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기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럼 여전히 목표 가격 3만 원은 유지하신다는. 예, 일단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지금 방망이 짧게 아직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또 다른 한 주 한국항공우주 역시 LG화학과 더불어 홀딩 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분 오늘은 어떤 종목을 스윙의 펀치 대결을 위한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을까요? 자, 오늘 대결을 펼칠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김선일 대표님은 대우인터내셔널을 그리고 우리 최홍종 과장님은요 하나케미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화학주 하나, 상사주 하나인데 대우인터로 먼저 출발을 좀 해보죠. 김찬현 대표님 오늘 CB 물량 해소 좋은 분석 속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은 CB 물량 해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CB 물량 해소가 좋은 이슈이긴 한데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정부에서 이제 제2의 석유진 셰일가스의 전면 도입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부 쪽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이 대우인터내셔널을 가져왔는데 왜 대우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냐? 일단은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가스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개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가스전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서 이제 매출로 발생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12 물량 해소로 인한 그다음에 좀 가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감에서 많이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은 뭐 6%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가격대는 제가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을 때는 한 3%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매수 가격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좀 상당히 지금 현재가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직 주봉상의 단기 고점 부근이었던 일단은 35,000원 부근까지는 아직 도달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등락을 한다면 일단은 35,000원 정도까지 등락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자체는 제가 잡아드린 35,000원 좀 짧게 35,000원까지만 딱 보시고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는 제가 좀 짧게 다시 한번 짧게 잡아서 한 31,000원 부근에서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선인 대표님의 추천 종목은 대우인터 설명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최영종 과장님의 하나케미칼 얘기도 들어볼 텐데 아까 화학주, 뭐 중국 관련주 이제 사도 된다 그 얘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 같네요. 이 정도 같이 이어진 얘기고요. 예. GDP 발표 후에 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케미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던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관련 실적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 실적도 같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부터 그 태양광 관련해서 물론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최소한도까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좀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의 이제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게 가성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수사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 이제 화학 이제 공업 원료로 쓰이는 그런 재료인데요. 그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가성수사 수출국인 일본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가동률이라든지 기타 이슈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달에 뭐 일부가 가동이 됐다고 하지만 3개 중에 하나만 지금 가동됐고 2개는 아직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나케미칼의 수혜가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중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네. 오늘도 차트가 상향하는 도중에 어느 정도 눌림목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눌림목 자리, 이 시점에서 좀 접근할 만한 가격대가 좀 왔고요. 네. 그리고 매매 동향도 한번 보게 되시면 오늘은 연기금들 일부 팔긴 했지만 이제 올해 한 6월 한 15일부터 좀 흐름 보게 되면 6월 12일이죠. 12일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연기금이 사고 있던 부분들, 연기금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저점을 받쳐가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일부 외국인 기관들이 팔긴 했지만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목표 가격은 한 2만 전에 한 121선 가격 그 바로 앞에 한 24,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수가는 시초가 접근하셔도 무난하고요. 손절가는 전에 이제 꼬리 달고 많이 가격 하락했던 부분이 한 2만 원대 초반에서는 조금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률 펀치 종목이 압축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대결 종목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번 새로운 한 주는요, 하나케미칼 대 대우인터내셔널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 있는 최용종 과장님의 하나증권이라서 하나케미칼은 아니겠죠. 자,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바닥일 것이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화학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한데 일본 업체 가동률이 많이 정상화가 안 되면서 반사익도 기대가 된다 하셨습니다.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요. 내 시초가에 사면 단기로 목표가는 121선 부근인 24,5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다소 타이트하고요.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님의 대우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정부의 셰일가스 도입 분위기, CB 물량 일단 부담을 덜고 가는 것도 호재지만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또 내년 상업 생산 기대감도 있습니다. 역시 내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단기로 35,000원 짧게, 손절 가격은 31,0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다 내일 시초 공략이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대우인터냐 하나케미칼이냐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일정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